어려운 시국에 국가의 어른으로서 가닥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번 선거 결과 보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우선 그 본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출구조사 공중파 네. 3사 출구조사가 한결같이 국민의힘당이 100석 이하로 획득할까 이렇게 전망했죠. 그 100석 이하로 된다는 것은 야당이 개헌 그리고 대통령 탄핵 의석수를 확보한다는 뜻이니까 이것은 이 국민의힘당 당사자들에게도 충격이지만은 국민의힘당을 지지한 국민들에게도 충격이거든요. 충격이었죠. 그 출구조사 보고 아주. 그런데 이게 어떤 우려가 나올 수 있는가 하면 출구조사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까지. 네. 지난 대통령 선거 때까지도. 그게 대체로 믿는데 이게 100석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우려할 일이 뭔가 하면 개표장에 참가하고 있는 국민의힘당 참관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그렇죠. 사기를. 그렇죠.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사기를 떨어 위축되면 그게 엉뚱하게 부정의 요소가 개입될 그 힘의 공간이 생기는 법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감시를 매 눈으로 안 보고 그냥 졌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 수개표도 그런 위험도를 생각했을 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그게 충격을 줬는데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 방송사들의 이게 풍토야 이게. 지금이라도 왜 그렇게 됐는지 과정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감이란 말 흔히 쓰는데 그건 사과가 아닙니다. 유감이란 말은. 유감이란 말은 한자 그대로 뭐 약간의 감정이 있다 이런 뜻이니까 그거는 아주 사과를 해야 되고 제가 추정컨대는 254개 지역구의 그 인구 비례에 따라서 대체로 한 300명 내외만 이게 출구조사를 해요. 그 처음 사람 물어보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나 여섯 번째 사람 또 이렇게 그것도 오후 3시까지만 조사하거든. 근데 거기에 손살에 치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많죠.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거기에 걸려보지 않았는데 나한테 물도 아마 대답 안 하고 정직하게 안 했을 가능성이 있지. 엉뚱한 소리로. 그러니까 이 과정을 설명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번 선거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당이 졌다. 진 것은 틀림없다. 졌다. 그리고 이 민주당과 범야권이 이겼다. 그건 틀림없는 일이야. 그런데 이번에 지고 이기는 것은 투표 참가한 사람들의 민심 기준이죠. 민심 기준. 3분의 1이 투표 안 했습니다. 그건 늘 국회의원 선거 그래 왔듯이 그러니까 국민 주권 원리에 따라서 국민이 헌법상 제1기관이니까 의무적으로 다 투표를 해야 되는데 3분의 1이 안 했어. 뭐 부분적으로 사정이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투표에 참가한 약 3분의 2의 표심을 가지고 이겼다 졌다 이렇게 되는데 요걸 다시 뜯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의석수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당이 109석이고 저쪽이 180석 그러니까 약 70석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각 당의 후보들이 득표한 득표수를 대비를 하면 어찌 되느냐. 득표수, 총 득표수. 그러니까 의석수에는 70석의 차이가 나는데 이건 전체 의석 300석에 25%에 해당하는 거예요. 25% 차이가 났는데 그럼 실제로 양당 후보가 득표율, 국민의 민심이 투표로 반영되는 거니까 득표 총수는 중앙선관위가 지금 공식 발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봐야 되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5% 미만입니다. 요 차이가. 박빙 지역에서 뭐 얼마 차이로 이기고 지고 했으니까. 박빙 지역에서 박빙으로 이기고 지고 그다음에 나머지에서 크게 이기거나 크게 지는 거나 이런 현상 때문에 이게 의석이 이렇게 갈려졌다. 그리고 요 또 전제로 비례대표 이거 위헌이에요. 위성
비례대표직 명백한 위원이야. 내가 누누이 얘기를 그렇죠. 하지만은 저 혼자만 얘기하는 것 같아. 헌법 박사 개인적으로 저 후배들도 있고 한데 제 의견을 얘기하면 선배님 말이 맞다고 그러거든.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해. 네. 그러니까 이게 위헌적 요소인 비례대표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요런 아주 얄팍한 간격의 표심에서 결정된 이걸 이겼다 졌다 이렇게 됐다 이거지요. 네. 그러니까 이걸 국민 전부는 이걸 이 민심의 이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하는 거 통찰해야 돼요. 크게는 3분의 1이 투표 참가 안 했다. 투표 참가한 사람들 중에도 소선거 구제를 나누다 보니까 크게 이기거나 아슬아슬하게 이기거나 크게 지거나 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전체 득표수에 있어서 별 차이가 사실은 없다. 네. 전체 민심을 이 의석수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투표 성향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영남 플러스 알파, 네. 그다음에 호남 플러스 알파. 이거 아직 완전 진영 논리가 되어 있어요. 호남 플러스 알파에는 40, 50대가 많이 가세였고 영남 플러스 알파에는 60대 이상인데 20, 30대가 행방불명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으로 환치해서 쓸 수 있어요. 어느 하루의 여론조사입니다. 어느 하루의 여론조사. 네. 4년 만에 있는 어느 하루의 여론조사. 네. 그러니까 어느 하루의 여론조사니까 거기에 이기고 지는 것에 따라서 과대 권력이 쥐어지고 그 권력에 짓눌리는 세력이 등장하고 하는 거 이것은 이게 뭐 제도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 민심이 합리적 민심이냐 아니냐 하는 걸 따져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민심이 모두가 정확하고 정의롭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럼요. 네. 그 이번에 그 특징적인 것이 민주당 후보 중에 가장 말썽이 있었던 사람이 세 사람이었는데 네. 그 하나는 김준혁, 김한란 이대 총장의 이대성 미군 성상납 사건 등을 되자는 소리를 찌끄린 사람하고 네. 그다음에 양문석 네. 자기 생활권이 아닌 대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사기적 수법으로 11억을 네. 딸 이름으로 융자받은 그 사건. 이제 수사 들어가야 될 겁니다. 네. 그다음에 공영훈인가 네, 하는 공영훈. 사람이 현대차 부사장 출신이 아들을 금수저로 만드는 과정 이런 게 이제 폭로가 됐는데 그 사람은 낙선을 했어. 네. 민심이 그걸 때린 거야. 그런데 김준혁하고 누구지? 이름 양문석은 당선이 됐어. 당선이 됐어요. 참 당선이 됐어. 어이가 없습니다. 당선이 됐어. 그 당선된 후에 김준혁 당선인은 공개적으로 뭘 말한지 아직 내가 뉴스를 못 봤는데 양문석은 이렇게 얘기했어. 나와 관계된 가짜 뉴스를 퍼뜨린 언론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객 전도고 이 거꾸로야. 예. 도적이 방망이를 드는 꼴이 예. 쫓는 경찰관에게. 그러니까 일본의 NHK를 비롯하고 미국의 주요 언론 통신사가 지금 이 서울에 우리 자유세계의 그 주요 언론들은 전부 특파원이 와 있습니다. 네. 그걸 일본 NHK는 어제 그 저녁 뉴스의 두 번째 주요 뉴스로 첫째는 그 기시다 총리가 뭐 외국 순방하는 게 첫째고 둘째로는 한국의 범죄 혐의자들이 주도하는 정당이 다수당이 됐다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 언론과 통신도 대체로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데 이게 링컨이 말한 어느 시점에 있어서 정부는 국민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 그 정부라는 뜻은 지도자 그룹 국회도 다 포함되거든요. 네. 그럼 이게 김준혁이나 양성범위를 당선시키는 양문석. 예. 양문석을 당선시키는 이 민심이 아무리 영호남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렇게 진영 논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된 민심이냐, 이게 합리적 민심이냐, 이 민심을 끝까지 존중해야 되느냐, 이 문에 우리 국민 전체가 답을 해야 돼. 그러겠네요. 근데 그러면 이제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가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이제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은 자신들의 그
사법 리스크. 네. 이재명은 이제 조만간에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것은 이렇게 결심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조국의 경우는 2심까지 실형이 선고된 게 지금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 우리가 다수 민심을 확보했다. 사실은 다수가 아니지요. 네. 그리고 합리적 민심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비례대표자라는 건 위헌적 이제 작은 이 수치를 나타난 걸 배경으로 해갖고 이게 이재명의 경우는 철저하게 재판 깊이, 재판 연장, 이걸 사법부를 협박, 공포 분위기를 만들 것이고, 그렇겠죠. 예. 조국도 마찬가지. 조국은 지금 대법원에 계류돼가 주심까지 결정돼 있는데, 이 어제 내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그 재판부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기피 신청, 정당한 재판을 할 가능성이 없다. 그 주심 대법관이 자기 부인 사건도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라는 게 사실 심리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1심, 2심 그걸 그대로 조국 대표의 부인도 그걸 그대로 상고 기각을 해서 확정이 되는 것인데, 네. 그래도 그 재판에 주심이었기 때문에 자기 것도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나는 왜 그런가? 나는 억울하고 조작된 사건에 당한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6, 7개월 또 훨씬 끌게 돼요. 예. 아니라면 대법원이 오래 끌 이유가 없습니다. 오래 끌 이유가 없어요. 이 국회 개원 전에 이 판결을 할 수 있는데, 자관 이걸 위협적인 방법은, 그러니까 조국이 말한 비사법적 절차로 내 정의를 구현하겠다. 이게 당 만들고 입법했을 때 그 주장이거든. 네. 비사법적 방법으로 나의 정의를 구현시키겠다. 나는 그 억울한데. 목표는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죄로 하든지 아니면 재판을 연기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거죠. 예. 예. 재판을 언제 한정 없이 연기하라.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은 4년 만에 1심 판결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러면 식으로 그- 연결하겠다는 거죠. 이거. 그 실형받은 이 황운하가 대전서 국회의원도 해먹고 이번에 또 조국당에 당선됐어요. 8번으로 또 당선이 됐어. 참 이거. 그러니까 지금 조국당은 조국 자신을 포함해 갖고 지금 당선권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 말 맞다나 파렴치한 잡범들이야. 네. 파렴치한 잡. 이것저것으로 재판받고 전과자고 그다음에 내사당하고 수사당할 사람들이 전부 유류상종. 그렇고 민주당에도 그런 요소가 많이 끼어 있고,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국민 우리가 과연 선진국 국민이냐, 이거 참 반성해야 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이 진짜 그렇게 뽑아줬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그렇게 뽑아줬으면은 변호사님 지적대로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뽑아준 게 아니라 부정선거에 의해서 그렇게 결과가 조작됐다면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부정선거 요소에 대해서는 내가 별로 주목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수개표 전부 한 것이고, 수검표입니다. 수검표, 검표, 그러니까 예. 수검표. 그러니까 계산은 전자개표로 계산하고 서버로 올라가고요. 그냥 확인만 수검표한 거니까. 수검표한 숫자를 그 참관인이 제대로 하는 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관인이에요. 예, 수검표한 걸 그대로 적어서 올리는지 그거 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방송사 출구조사에 국민의힘당에 참패하는 걸로 나면 그걸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아유 뭐 진 건데 뭐 아유 뭐 이렇게. 자가 어떤 제도권 안에 3분의 1이 기권한 상태에서 3분의 2가 투표에 참관하고 위헌적 요소의 비례대표에다가 그런 혐의까지 있고 뭐 이래가 작은 수치상으로 네. 지금 이기고 지고 됐으니까 이제 야당은 지금 말한 것처럼 이재명이나 조국이가 이제 국회를 완전히 방탄국회화 해갖고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네. 예를 들면 이번에 국무총리 이하 장관들도 사의를 표명했는데, 국무총리를 쉽게 못 바꾸는 이유는 반드시 이 인사청문회를 거쳐가지고 표결하기 때문에. 그냥 뭐 낙마시키려고. 아예 그랬죠, 낙마시키죠. 뭐. 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계속 내봐야 계속 우리는 낙마시킨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독수로 그냥 끌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뭐 대통령 판단인데, 자관 그런 수속들만 것에서부터 바꾸고, 예. 처음부터 이게 X판에다가 완전히 정치 혼란,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수습 불가능할 정도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가을에 이 탄핵으로 갈 수 있다. 그래 흔들면 109석의 국민의힘당 중에도 10명만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탄핵이나 개헌이 가능하니까. 넘어갈 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선되는 자그한 뭐 사법 리스크, 그 두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광분할 것이다. 광분할 것이다. 지금 조국이 하는 말을 보라고 선거 직후에 네.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다음에 저 이준석이도 지금 뭐 임기 3년 안 될 수 있다고 막 발언하고요. 이준석이도. 그러니까 이럴 때 근데 그럼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 무기력하지요. 국민이 무기력하지요. 3분의 1이 투표에 참가 안 했다. 그 참가한 사람들도 이런저런 의혹 속에 결과적으로 저쪽이 이기는 걸로 해줬다. 그럼 무기력하지. 네. 무기력해. 무기력한 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건 과제입니다. 내가 오늘 뭐라고 해서 결론을 못 내리겠어. 이 무기력한 어떻게 국민 극복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는 다음으로 이봉규 TV를 통해서 이 대표도 한번 생각해보고 다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어이없는 일인데 그러면 국민의힘당과 윤석열 대통령 그걸 합쳐가 여당이라고 그러니까 여당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국무처리를 바꾸면 세 사람 해도 뭐 부결할 것이 틀림없고 그다음에 뭐 상상 외의 법안 김건희 이 특검 법안도 다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 막 공격할 만한 건 막 던져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얼굴에 정면으로 흙탕물을 퍼부을 겁니다. 흙탕물을 퍼부을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당은 이게 주로 영남 지역의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지난번에도 보면 안 싸우거든. 그거는 공천만 받으면 되는 지역에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몸을 다 피해요. 그 내가 어이없는 게 뭐 4선 5선짜리들이 뭐 당선된 게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난 4년 동안에 싸운 일이 있느냐 이거야. 그 내 측근 가운데 낙동강 벨트에서 당선된 내 지역과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어제 통화를 하고 오래 고생 끝에 이번에 당선됐어요. 그래서 내가 자네 이름 밑에 의원자를 붙이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하나 권고를 하고 싶은 것은 영남 낙동강 벨트에 당선된 의원들은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지난 4년 동안 안 싸웠다. 특히 이재명 등장 이후에 1년 10개월 동안 전혀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이름을 하나 들었어요. 주호영 6선이 됐는데 6선하고 국회의원 하면 뭐 하느냐. 안 싸웠지 않느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안 싸웠다 이게. 그런데 뭐 당대표 지금 후보에 오르고 이러고 있지 않느냐. 그 자네는 20대 지금 당선됐으니까 23대 내가 안 들어가도 좋다는 각오로 싸워야 된다. 전사가 되어야 된다. 이러다 보면 뭐 그때 당시에 또 공천해 갖고 이거 너무 말썽꾸러기다 이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민심이 뒷받침해 줄 것이다. 그걸 믿고 싸워라.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은 싸워야 돼요. 이게 불법 부당 몰상식 예를 들면 김준혁이나 그 이름 양문석. 양 누구? 양문석이요. 양문석 이제는 안 잊어버릴게요. 양문석이요. 예, 아유, 그건 이 사퇴시켜야 돼요. 그게 합리적 민심이다 이거야. 아니 사퇴나마나 이제 저 수사해서 감옥 가게. 그게 고발이 됐으면 그걸 촉구하고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당은 두 눈을 부릅뜨고 싸워야 된. 그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심층적으로 할 말이 있는데 윤 대통령은 내가 이 방송을 통해서 취임 초부터 하는 얘기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통, 민심 속으로 들어가라. 천하제편은 말 위에서 할 수 있지만 징기스칸 때 그러나 다스릴 때는 말 아래로 가서 민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영남인 플러스 알파, 호남인 플러스 알파 이 알파 부분에 아주 중심의 미세한 부분이 이번에 판가름했잖아요. 아주 초박빙으로 되기는 안 되기는 한 지역이 많았다. 그럼 여기 뭐가 초박빙으로 가르느냐 하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야. 그게 아주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얹지 않고 기분 나쁜 일이지. 근데 이종석 국방장관 호주대사 임명 그리고 취소 과정은 그
그 미세한 민심에 야당의 만든 프레임에 걸려버렸다고. 걸려버렸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 대통령으로서 억울하지.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접고 가령 이거는 선거 후에 임명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즉각 뭐 해임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건 있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소한 겁니다. 사소한데 그 디테일한 사소한 것이 이 결정적 순간에 요 미세한 이 민심에 이걸 말하면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내가 이 방송 때 늘 해왔던 얘기 초심으로 돌아가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간 게 2층 대통령실이고 1층 기자실이다. 수시로 기자회견 하겠다. 도어 스태핑은 중단하는 게 잘했어요. 네. 아침 출근하는데 불쑥애가 감정적으로 불쑥 얘기해버리가 파장이 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문제 등에 대해서는 1층 기자실에 준비대가 내려와야 돼요. 한 번도 안 왔어. 한 번도 안 내려왔어. 기억하십니까? 예, 예. 하여튼 청와대에서 말이지 옮긴 이유가 구정궁궐이다 이거지. 대통령 집무실에서 춘추관까지 차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이건 2층 기자실에서 2층 집무실 1층 기자실 올 때 내가 박수를 쳤어. 아이고 이번에 제대로 된 아주 미국식 대통령이 하나 등장했구나. 약속 안 지켰어. 그러니까 오늘은 윤 대통령에게 요거를 이 말로 이번에 이게 제도권 민심에 지게 된 그 얄팍한 별 차이 없는 요걸 가른 것이 대통령에게는 이게 소통 그리고 네. 미세한 부분에 이게 말하자면 살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요 대란 같은 것도 그래요. 이왕 던졌다. 그럼 수습 과정도 이게 다른 사람 물어보세요. 매끄럽지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여러 아주 미세한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소신이다. 뭐 이러지만은 어차피 선거 민심을 통해가 정권을 유지하고 빼앗기기도 하는 판이니까 그걸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네. 일이다. 그 뭐 여러 번 우리 박찬정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통하지를 않았는데 이제는 좀 바뀌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